월가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참가자들의 관심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서 이제는 대차 대조표 축소, 즉 보유자산 매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작년 12월 FOMC 의사로 결과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검토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QT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는지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장세를 보여주면서 변동성,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끝에 결국에는 이틀 연속 약세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도 그 마진콜이라든가 네. 국매도라든가 투기라든가 하는 뉴욕 증시의 그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는 사실은 지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최고치 대비해서 한 10% 정도 본격적인 이렇게 조정 장세에 들어간다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게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 저가 매수, 미국에서는 이제 체리 피킹, 국내에서는 바텀 피싱이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이 바텀 피싱은 밑에서 낚시를 해서 저가 지수 주는다 하는 이런 시각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어제도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저가 매수해라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특집도 했습니다는 똑같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분야에 대해서 미국은 저가 매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작년에 그 대형주를 주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런 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를 추천하는 시각이거든요. 똑같은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이번에는 저가 매수하지 말아라. 체리 피킹, 바텀 피싱을 하지 말아라. 한국의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해라. 그리고 뭐 금융 사건에 이렇게 저지른 상태에서 그게 해서 사실은 금융 사고의 원인 문제가 클리어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제도권의 그것도 CEO 유명하신 분이 그거 유망하다. 이렇게 그 제도권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이런 문제를 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요. 오늘 그런 의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미국 증시의 충격이 지속되는 것은 작년 12월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여파죠. 여기서 이제 내용 중에 대차저표 축소, 이렇게 소위 쿼인티 이징,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해서 쿼인티 테이퍼링, QT로 얘기하죠. QT로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이 충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번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국내 전문가처럼 저가 매수해라 하는 체리 피킹 내지는 바텀 피싱을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일단은 전에 것까지 지적하신 대로 상승장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의 그 복원력, 리질런스, 복원력이 있을 때는 전일에 만약에 1% 하락할 때는 다음 날은 1.5% 이상 상승을 해서 추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강세장이 연출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월가의 관심은 시청자 여러분 테이퍼링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가 지금은 대차지표 축소가 언제 될 것이냐 또 시기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쪽에 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지금 초기에 관심 있는 것은 이 QT가 3월 달에 될지 또 규모는 어떻게 될지 규모가 많은 사람이 규모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제 그 아시아 증시에서 보면은 미국의 국채금리 양봉 또 미국의 그 4분기 실적의 그 부진한 관계 오늘 조금 보완되긴 했습니다. 여전히 예상치 대비해서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아시아 증시에서 보면 일본 증시가 아주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5대 이렇게 그 선진국에 탈피하겠다, 후진국으로 전락하겠다 해서 선진국 함정을 지적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증시가 아주 폭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보다 중국 증시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요.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빨간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상승의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일본의 도쿄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약 97%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다 분위기 다 이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게임사인 브리자드의 인수 소식. 이게 이제 미국에서 리나카녀는 연방거래위원회 FTA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이제 지켜볼 문제인데 이 문제로 해서 소니가 직격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해서 소니 주가가 하루에 10% 대폭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미국의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보다도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문제, 이 문제가 세계 증시의 지금 조정산을 보는 큰 요인이고 이 시기라든가 규모가 앞으로 세계 증시의 앞날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월가가 이 대목에 사실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차릭 피킹 내지는 버튼 피싱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그 권고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 증시의 앞날이 작년 12월 연준의 FOMC 의사소통 확인됐던 QT,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하죠. 양적 긴축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차대조표 관련 사안은 사전에 좀 예측이 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큰 게 아니겠습니까? 전혀 이렇게 우리가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죠. 네. 근데 12월 의사라고에 여기까지 검토해서 우리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일부 뭐 이렇게 금융의 뭐 천재라 이런 사람들이 금융위기에선 테이퍼링이 4년 후에 추진했기 때문에 4년 이런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급진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과로 그런 예상, 급진적인 출구 전략의 시기보다 더 앞당겨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ኳ인티티 테이퍼링 내지는 콰이트 타이트닝이 예. 어떤 측면에서 오는 것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위기든 그다음에 코로나든 전쟁이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전 앵커가 어디에 숨느냐? 지하 벙커에 숨죠. 지하 벙커 숨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비상대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게 무란식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다. 정식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위기가 극복하면 이제는 지하 벙커에서 나오는 것이 액세스 스트레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위기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뭐냐, 연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복원력을 대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도 있게 들이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공급 규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마이자모로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소위 QT, BES 축소가 마지막 단계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당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정상적인 그 출구 전략 순서일 때 2013년에 출구 테이퍼링을 얘기했죠. 네. 그리고 이거 언급하고 나서 2년 후에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 문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QT 문제 2017년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QT가 출범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2014년서부터 2017년까지 오면서 2019년 이후에 코로나 사태를 맞았는데요. 금융위기 때 푼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코로나 사태를 맞던 겁니다. 이게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이렇게 출구 전략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 앵커께서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사태 이렇게 보면 말이 많죠. 시청자 여러분 말이 많죠. 이제 출구 전략 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그 FOMC 회의에 테이퍼링을 첫 언급했죠. 그리고 11월 달에 바로 기준금리 인상 문제를 얘기했죠. 그리고 12월 달에 뭐냐, 대차대조표 의사록이 이제 지난번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자, 정상적인 출구 전략의 그 세 가지 문제가 그냥 순차적으로 연이어 페드 회의에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청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말만 했지 뭐가 하나 진행되느냐? 기준금리 인상했습니까? 안 했죠. 테이퍼링 지금 앞두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퍼링 문제는 지금 축소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축소가 그렇죠. 매월 300억 달러 예. 축소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한 600억 달러 줄였을 겁니다. 그 600억 달러 아직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페드의 예측력이 굉장히 틀렸지 않았느냐 하는 마이클 피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과거 그 정부 때도 말만 많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 No action talk only. 이거 이니셜 따서 나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9월 달엔 테이퍼링, 11월 달엔 금리 인상, 12월 달엔 대체적표 축소 이걸 한꺼번에 걸어놓는 거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출구 전략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금리기 때는 시스템에서 미국에 금리가 발생했으니까 시스템을 치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근데 코로나 때는 시스템 문제가 없었다. 전염성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자,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절연, 인슐레이션, 경제가 수직으로 떨어져. 근데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붙이면 보건력 상승, 경제 급등, 주가 급등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인플레 발생. 그래서 시스템 문제가 인플레를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인플레 축소시키는 게 채찍 효과라든가 기대 심리라고 해서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 급진적 출구 전략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를 이렇게 QT가 지금 왜 나오느냐, 우리가 대체표 축소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을 금리위기 당시 이론적 근거, 금리위기 당시 지금과 비교하면 저렇게 빨리 모든 것을 거론하니까 엊그제까지 돈에 이렇게 이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뭐냐, 자 저런 게 한꺼번에 거론되니까 결국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주가 안 좋게. 그래서 사실 과거에 주가가 떨어지면 어제도 뭐 무슨 그 증권 제도권에 이사라는 사람이 저가 매수해라 하는데 월가에서는 바텀 피싱, 차리 피킹 하지 말아라. 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는 네. 이론적으로 보면 오늘 주가가 올라가야죠. 네, 오늘도 나스닥이 1% 넘게 이렇게 급락하는 사태가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나토라는 비판을 받는 그 중심에는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는 페드의 최대 난제가 된 인플레 문제도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는 아마 두고두고 페드를 그 통화정책 역사를 되짚어 볼 때 네. 파월 의장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페드 역사상 1913년 이후에 가장 전통적인 목표에 해당된 물가 예측에 대해서 가장 틀린 때가 이번입니다. 예. 그래서 페드의 역사를 그 되짚어보는 이런 그 역사를 보면 반드시 이 문제는 기록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불명예네요. 분명히 기록될 겁니다. 자, 지금은 인플레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 문제에서 이렇게 그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저는 그도 뭐 작년부터 방송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인플레 문제가 작년 4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5월 초에 발표했는데 그때 인플레 시작이다 하는데 사실 그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중고차 가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렴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망 가치살이 풍경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겁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도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언제까지? 잭슨 미팅까지. 여기까지 이제 일시적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까지 잭슨 미팅에서 자 레리 서버스라든가 이런 교수님들께서 우리가 이제 퍼거슨 교수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유민희 앵커가 이 퍼거슨 책을 촥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 적 있죠. 네, 있죠. 그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민희 그 앵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을 읽어봤습니까 하는 쪽도 물어봤습니다는.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경제TV의 앵커들이 또 캐스터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 시청자 여러분에 접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그때 당시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하니까 금융 완화 기조 지속되겠다 하는 입장을 아주 고집스럽게 얘기했죠. 근데 작년 4월에 실제로 물가를 보면 인플레 타겟팅 2%를 벗어나서 지금 5% 돼서 2.5배 이상 이렇게 되는 모습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2020년 9월 달에 Average Pricing Targeting 평균 물가제로 근거로 한 페드의 통화 정책 페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결국 물가를 키운 게 아니냐 하는 이 APT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파월의 입장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파월의 입장이 또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플레가 광범위하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 통화정책의 타이밍을 인플레가 일시적이해서 그때 선제적으로 좀 착착착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일시적이다 해놓고 지금은 광범위하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시는 거죠.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구 전략 얘기를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0.5% 두 단계 이상 그 다음에 쿼안티티 이징 폴리시에서 쿼안티티 테이퍼링으로 대체표 축소 한꺼번에 거래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자 그러면 급진적인 출구 전략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까? 이건
디맨드 풀 사이드, 총수요 사이드거든요. 공급 사이드지 않습니까? 공급 사이드는 페드가 간정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가 굉장히 지속 가능하면 인플레는 미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를 증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급진적인 좌파에 해당되는 UMass, 여기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입니다.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대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국내 언론에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UMass는 에머스트에 나오는 웨버 교수가 과거 50년대 굉장히 좌파들이 주장했던 프라이스 캡 컨트롤 시스템,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페드가 잡지 못한다면 공급 측의 요인이라면 중국 요인이지 않느냐? 그럼 미국이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회주가 방식으로 미 국민들에 의해서 핵심적인 제품 있잖아요. 전행과가 가장 관심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 캡을 씌워라. 연봉 세리를 캡을 씌워라. 그래서 2% 이상 못 올라가게 캡을 씌워라. 이게 프라이스 캡 컨트롤 시스템. 네. 가격에 모자를 씌워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해라. 그럼 미국 경제가 뭡니까? 민주주의라든가 시장 경제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장 경제를 붕괴시킨다 해서 지금 거세게 이게 미국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논란은 뭐냐? 페드가 이걸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고통을 당할 것이냐? 중국의 지금의 가치망에 의해서 중국의 저가 제품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것들을 담당해야 될 것이냐? 그걸 차단시켜야 되느냐? 차단이 컨트롤, 어떻게 캡을 씌워서 상한제를 도입해서 이런 문제가 될 만큼 네. 인플레가 지금 아주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지금 대차 대조표 축소가 출구 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월가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효과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 PD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테이퍼링은 출구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금융 긴축이냐 완화냐 하는 것을 많은 저희들이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보면 저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건 금융 완화 정책입니다. 어쨌든 공급을 하니까. 공급을 하니까요. 네. 지금 1,2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 지금 축소하고 있으면 600억 달러 아직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고 있으니 금융 완화 정책입니다. 그건 금융 완화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두 번째 지금 금리 인상인데요. 확실히 긴축 효과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금리 국면에선 제로금리 유동성 한정 처해 있거든요. 우리가 케인지언의 트랜스미션 보면 금리를 인하하면 일라스틱 탄력성이 있어서 소비라든가 그다음에 투자가 줄여야 긴축 효과가 나고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고 자산의 거품을 잡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보면 2014년에 서프라임 직전에 자산 부분의 거품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기준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금리를 깎고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중국이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 국채를 매입하는 거 국채 가격이 올라가지 그 반비례가 시장금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키워가지고 서프라임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효과가 긴축에 확실히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근데 대차 대조표에서 어떠냐? 대차 대조표에서는 확실히 유동성을 줄여버리죠. 자산을 매각해버리니까 확실하게 매각하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 왜 월가에서 이 대차 대표 축소가 나왔길래 연일 주가가 떨어지느냐? 우리나라의 체리피킹, 버튼 피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 정상적인 차트에서 월가에서 보면 주가가 떨어지어도 버튼 피싱, 체리피킹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 대차 대표 축소는 시중 유동성을 확실히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 지금의 얘기하는 기준금리 인상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보통 대차 대표 축소는 기준금리 축소보다 기준금리 인상보다 약 3배 정도, 2에서 3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기준금리를 0.25% 올린다면 대차적 표시성은 그거의 3배 내지는 2배, 0.5% 내지는 0.75%포인트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주가가 연일 벌써 나스닥 지수는 작년 최고치에 대비해서 10%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일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승장의 룰에서 1% 떨어지면 1.5% 올라가는 코로나2의 상승장의 룰까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대차별 축소 이후에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10년물 그다음에 30년보다 정책 의지가 발표하는 단기 금리가 이렇게 주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상대로 올해 3월 회의부터 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경우에는 보유 자산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그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아마 국내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얘기하는 걸 겁니다. 네. 자, 이제 대차대조 축소하면 시청자 여러분 금리 인상보다 효과가 있으면 왜 월가에서 저렇게 공포스럽게 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시중 유동성을 줄이니까 얼만큼 줄이느냐가 관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3월 정도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차대조 축소하면 페드가 갖고 있는 자 보유 자산의 적정 규모를 봐야죠. 그러면 적정 규모보다 많다면 그 줄이는 게 테이퍼링의 저기 보유 자산 축소의 규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양적 축소를 했던 금융위기 당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기준금 인상, 그리고 마지막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차대조 축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융위기에 돈을 풀었으니까 얼만큼 페드가 이렇게 자본의 SF 부분이 늘어났을까 하는 측면은 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렇게 미국이 갖고 있는 페드의 보유 자산이 1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금융위기를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 4조 5천 원까지 풀어버렸습니다. 3조 5천 원을 풀어버렸습니다. 우선인 빼고 4조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차대표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얼만큼 줄여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페드의 그 보유 자산의 적정 규모 가지고 2017년에서 논란이 거셌던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약 페드의 적정 보유 자산 규모가 2조 5천억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4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을 줄이려면 2조 달러가 축소시켜야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버냉키 의장이 그때 당시에 페드의 의장이었었는데요. 그 금융위기 당시의 의장이었고 예. 그다음에 그의 부의장이었던 제닛 앨런이 2017년에 맡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버냉키 의장의 키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 같은 경우는 자 페드의 적정 보유 보면 한 4조 달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2017년 이후에 대차대표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금융위기 이전에 1조 달러까지는 환원시키지 못했고요. 약 3조 8천억 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맞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버냉키 장이 페드 보유의 적정성을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을 떠나고 나서 이걸 얘기했는데 4조 달러로 봤거든요. 근데 3조 8천억까지 줄이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은 겁니다. 근데 한번 지금부터 버냉키 의장의 얘기가 자 페드의 그 보유 적정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풀어버렸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 페드의 자산이 갖고 있는 게 4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냉키 회장이 적정 보유 자산이라고 주장했던 4조 달러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건 우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간접적으로. 근데 왜 이제 제가 확신성 있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요. 네. 이 페드의 적정 보유 자산은 비밀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스 종료합니다.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조 달러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죠. 지금 페드의 보유 자산 규모가 어떠냐 하면요. 8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9조까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이 다 축소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더 늘어나죠. 테이퍼링 큐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월 1,200억 달러 다 줄인 건 아니죠. 나머지 3월 달까지 줄여야 되죠. 줄인다면 약 2천억 달러 더 증가한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자 2년 만에 이전에 4조 달러에서 지금 9조 달러까지 늘렸다. 엄청나게 늘린 거죠. 엄청나게 늘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코로나 이전 그다음에 페드가 갖고 있는 적정 보유 수준 추정 원칙을 보면 4조 달러다. 9조 건데 5조 달러를 늘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월가에서 5조 달러의 쿼인티티 타이트닝에 대한 제한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바텀 피싱, 차리 픽싱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증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전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주가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나오는데요. 어제도 저가 매수해라 또 금융권에 지금 제도권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금융사고를 저지르는 회사에서 회사는 그것도 사고도 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가 매수해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발전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 금융사업도 깨끗이 정리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기를 위해서 금융사고 문제를 저지르 깨끗이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가 매수해라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감독 당국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대차 대조표 축세로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가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빚의 복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이 이제 미국에서 보면 사후에 지금 출구 전략이 후유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급진적 얘기하지만 페드의 고민 사항은 또 한 가지는 이미 재정부이라든가 가계부채의 저금리 때문에 사실 그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인프라 잡기 위해서 지금 대차표 축소까지 얘기하지만 이거로 해서 또 미국이 또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 국가 채무는 작년 12월 중순까지 임시적인 연방부채 한도에 의해서 지탱했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은 뭐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미국의 사회적 인프라법에 해당되는 빌드백 베러죠. 네, 베러 이 액트에 의해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니까 국가 채무 더 늘어나죠. 근데 금리를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원리금 상환보다 증가하죠. 예. 미국의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짚어드린 적 있죠. 작년에 2, 4분기 통계가 발표하고 나서 미국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금감원이라든가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게 우리만의 문제냐? 미국도만 전 세계 문제다. 금리가 낮춰졌으니까. 그래서 미국도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미국도 주택담보대출이 90%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영끌과 MZ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증가합니까? 미국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때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니까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해서 가계부채 다시 증가해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 여부가 우려가 됐던 대목이거든요. 자, 근데 올해 들어서 대차표의 축소, 국채금리 급등하다 보니까 이자 원리금 상환 증가해서 지금 미국에서 한 표로 보면 빚의 복수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또다시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네. 국면으로 악순환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우리가 보면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했던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주식 얼마큼 많이 올리냐? 나스닥 가장 많이 올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모델이 있습니다는 통화정책의 주체가 페드니까 페드의 가치 모형, 이 밸류 모델로 현재 주가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정 주가입이 2.5배다. 2.5배다. 그러면 금융위기 직전에 2.1배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미국의 코로나19의 거품이 이렇게 낀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올해 들어서 이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리고 IMF 입장에서도 2016년서부터 계속해서 Great Housing Crash라는 GHC 이런 경고들이 나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대차표 축소가 되면 앞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지금 벌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신고가에 비해서 10% 조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뭐냐? 자산소득은 우리가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세를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자산소득은 Y분의 소비상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급진적 축구들께 페드의 고민 사항 중에 하나가 자, 앞으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 코로나 그 경기 회복이 주가 집값 상승에 따른 웰스펙트 부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빨리 걷어들일 때는 결국 역자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경기가 지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 고민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 전미경제학회에서 최대 히트했던 작년 5월부터 인플레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렸습니다는 이분의 얘기들을 좀 해서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라든가 그다음에 케나스 펠퍼스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파워슨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인플레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작년 5월부터 지적한 사에서 그것이 되다 보니까 전미경제학회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것이 레이 서머스 교수인데요. 레이 서머스는 그동안 얘기했던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그 구조적 장기 침체론이 나오는 것이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먼저 미국보다 그것도 세 차례나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인플레 문제는 국제금융공사, 세계 경찰기구의 역할을 하는 금융의 경찰관은 국제금융기관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이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Perfect Global Inflation Storm 문제.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CPI라든가 PPI가 40년 만, 50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하고 오늘 그 외신에서 이렇게 보면 영국도 그렇죠. 30년 만에 최고치, 예. 캐나다도 1992년에 40년 만에 최고치, 몇십 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몇십 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익숙한 상태에서 인플레 문제가 되니까 이 또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퍼펙트 글로벌 인플레 스톰, 퍼펙트 스톰의 가운데 인플레 글로벌 인플레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성범 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은보 금감원장이라든가 작년 8월 달에 퍼펙트 스톰 얘기하는데 이 두 분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와서 뒤늦게 경제 강요해서 금융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뒤늦게 이게 이렇게 정은보라든가 금감원장이라든가 예. 고승범 위원장 것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군요. 하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차기 정부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간에 이 두 분은 좀 경제 분야에서 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스포츠 시스템에서 나의 공치사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은 좀 한국의 경제계에서 좀 화끈하게 좀 네. 계속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뭐 인플레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기적인 측면에서 미국보다 좋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뭐냐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척 해가지고 뭐 부동산이 지금 잡힌다 물가를 잡힌다 이렇게 공치사하고 있지만 자 뒤늦게 미국의 출구 전략 하니까 우리 국고채 금리 더 뛰거든요. 30bp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효과가 나왔다. 이것도 뭐 의문을 하겠지만 효과가 나왔다. 미국의 출구 전략이 뒤늦게 나오다 보니까 싸그리 반감되는 거죠. 국제금리 인상하니까. 자, 정책이랑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랑 양면성이 있는 측면에서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긍정적 측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MZ세대들이라든가 소상공 같은 취약계층들은 우리가 선제적 금리 인상에 따라서 미국도 지금 출구 전략도 나오는데 선제적 금리 인상에 따라서 피해를 봐. 또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라서 우리 국고채 금리 올라가면 또 피해를 봐.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그러면 동학개미들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식에서 보면 아무리 저감에서 추천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감에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우리가 코스피가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사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기가 이렇게 해서 올해 3%를 지키겠느냐.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사실 그 1월 달에 올해 첫 해면서 작년 11월 달에 제시했던 3%는 지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퍼펙트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이렇게 급진적인 출구 전략하면 또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도 거의 100달러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 지키겠느냐 한번 곰곰이 따져서 아마 3월 달에 분기별 수정 전망치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때는 3%는 분명히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남보다 빨리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우린 뒤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가 해더라도 늦지 않는 겁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MZ세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한반도 운전하는가 뭔가 해서 실력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화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급진적인 출구 전략하면 가능한 신중하게 네. 우리 취약계층을 생각해서 소프트하게 조정하면 자 지금 여유분을 마련해놨으면 미국의 급진적 출구 전략에서 해더라도 MZ세대든가 뭔가 1차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2차 충격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목을 좀 이렇게 그 뒤늦게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뒤쪽 분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네. 오늘은 대차대조표 축소 QT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는 또 어떤 의미가 다르고 충격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